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고태훈 이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도 지수 전망을 7,900까지 올린 증권사가 나오더군요. 네. 시장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펀더멘탈한 설명력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올해 2026년을 기준으로 68% 정도가 잡혀 있고요. 이건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기업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이익 성장률이고 반도체만을 했을 때는 163%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를 제외한 기업들의 합산 영업이익 증가율은 20%대로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이러한 좀 차별화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뭐 가격이 빠르게 오른 부분은 있지만 가치가 따라잡고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네. 이게 근데 이제 변동성이 좀 큰 구간들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저 이익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증명을 시장이 계속 원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고민이 되는 국면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지만 크게 뭐 다른 뭐 하방의 이슈는 크진 않고 네. 신규 투자가 그럼 더 많이 들어가야 되냐 그런 국면인지는 좀 의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간에서 지수 레벨을 지켜보면서 차별적인 업종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이익 추정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네. 그렇게 불안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의미로도 보이고 앞서 나온 그래프를 조금 자세히 보면 2026년뿐만 아니라 2027년도 2026년보다 더 이익이 올라가는 걸로 지금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과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가면서 달성이 되느냐를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이렇게 보면 뭐 2027년에도 우리 증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익만 보면 그렇죠. 이익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코스피가 지금 현재 5,700선 위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주식 비중을 더 늘릴 계기로 계속 삼아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의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네. 펀더멘탈을 굉장히 점검을 잘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사실은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실적이 나오지만 AI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든지 이러한 리스크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리밸런싱하는 국면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편입비를 지금만이 늘려야 된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밸런싱이라는 게 말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꾸긴 바꾸라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다들 올라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지금 팔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이게 좀 고민인데 뒤쪽에서 그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코스피를 얘기했으니까 코스닥도 시장 밸류를 좀 생각해 보죠. 1150선까지 올라와 있고 정부의 목표는 3000선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자, 사실 코스닥은 저희 같이 특히나 이제 가치를 보는 투자자들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게 펀더멘탈 점검이 굉장히 필요한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탑10 종목들을 보면 뭐 트레일링으로 PER을 보더라도 뭐 삼성전자만 해도 15배 수준이고 SK하이닉스 한 18배 수준이고요. 현대차는 아직도 뭐 10배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1, 2, 3등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레벨이 아주 높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년에 이익 성장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밸류에이션 레벨에 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다양한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바라볼 때 불안하지 않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좀 초점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뭐 1, 2, 3등이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PER이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PER이 100배가 넘는 수준이고 뭐 4등을 하고 있는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이익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섹터 구성에서 조금 더 펀더멘탈이 강한 기업들이 코스닥을 치고 올라와 주지 않으면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부분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물론 이제 글로벌 유동성들이나 우리나라의 유동성들도 코스피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옮겨가는 기업들의 니즈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코스닥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펀더멘탈이 올라오는 기업들이 코스닥에 계속 존재할 만한 그러한 근거들을 좀 마련해 줘야 된다. 결국에는 이제 제도적인 차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사실 이번 정부가 굉장히 좀 코스피 기준으로 잘 해왔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충분히 가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지금 뭐 많은 비중이 코스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네.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쪽에
실제로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이 코스닥이 좀 올라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른바 레러티브가 강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는 미래 전망으로 주가가 가 있는 회사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예측 가능한 회사들이 코스닥 시장 상위주로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시고 그 이전 상장과 관련된 얘기는 전문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하시긴 하는데 네. 과연 주주들이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코스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좀 남아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AI와 관련된 전방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AI를 둘러싼 논란들이 나온단 말이죠. 특히 최근에는 엔트로픽이 내놓은 서비스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종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불행 중 다행인 입장인데요. 음.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다 하드웨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AI 투자에 대해서 수혜를 그대로 보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은데 저희처럼 이제 글로벌 투자를 많이 하는 하우스들 입장에서는 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에셋플러스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스텝 1. 산업이 존재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산업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 버리니까 PER이 굉장히 디레이팅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익숙한 기업이 팔란티어 같은 기업일 텐데 네. 팔란티어 4분기 매출 성장률 70% 이상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실적이 사실 나왔고요. 부킹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걸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실적 가지고는 지금 어떠한 대처도 안 되는 상황인 게 클로드 같은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AI의 모든 것이 잠식당할 그런 우려들이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독일 1등 시가총액인 SAP 같은 경우도 지난 1년간 거의 한 4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사실 온프레미스라고 해서 설치형 물론 클라우드로 전환을 계속하고 있어서 클라우드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이기도 했지만 침해당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많아 보였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기업 가치를 굉장히 많이 잃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해지는 변동성이 여전히 크겠지만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해지는 장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두 개 하셨습니다. 아까 포트폴리오 재편 네. 그 부분도 어렵지만 이 옥석 가리기 하는 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좀 주춤해지긴 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가가 좀 하락이 좀 컸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수익률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계속해서 벌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는 당분간은 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스텝 1 차원의 위협이 딱 정의되는 위협이 아니다 보니까 도대체 이 기업의 고객은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도비 같이 포토샵 같은 서비스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구독자 수가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기업의 이익이 확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엄청난 수준으로 디레이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이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단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반대편을 보자면 하드웨어 쪽이죠. 하드웨어 쪽에선 투자가 여전히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전력 인프라 쪽만 보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부킹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들을 본다면 투자자들이 옮겨가는 이제 이런 그 격차는 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점을 일단은 하드웨어 쪽에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신 것 같고 네.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이런 데는 살아남을 거야라는 기준이 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팔란티어라는 기업 정도는 계속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처럼 어떤 특정 패키지를 판매하거나 어떤 서비스 하나가 좋다라고 해서 판매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그들이 쓰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을 다 망라를 해서 혹은 데이터를 다 망라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식들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아직도 글로벌하게 가지고 있는 고객사가 한 800여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회사가 아직 고객사가 이렇게 적다라는 건 충분히 확장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러한 기업들이 몇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성이 독보적으로 아직 많이 남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목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비중을 급격하게 늘린다라는 관점으로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 관찰하면서 펀더멘탈이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계산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네. 그러니까
AI가 시장 전반을 끌어올리는 시장에서 이게 이제 무게중심이 업종별, 기업별로 조금 차별화되는 시장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신 거하고 오늘 얘기도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디를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AI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다 끌어올리는 장세였다라는 말씀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국면인데 네. 결국에는 승자가 어느 정도 가려졌다고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국면에서 빅테크로 보면 알파벳 같은 기업이 프론티어 모델 가지고 있고 자체 반도체 생산하고 있고 번들 판매를 통해서 지배력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AI 진영보다는 훨씬 더 확고한 지배력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시장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AI를 적용해서 매출 증대를 보여주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이 있는데 메타 같은 경우도 이번 실적을 통해서 AI 적용을 했더니 광고 매출이 2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사실 네. 이렇게 큰 광고 회사가 광고를 다시 한번 20% 이상 성장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섹터 내에서도 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모든 기업이 다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기업들 중심으로 굉장히 기업별 차별화가 강화되는 국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AI가 모든 걸 끌어올리기보다 확실하게 좀 쏠림이 일어나는 그런 국면으로 좀 더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자가 가려지고 쏠림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승자로 보이는 회사 쪽에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하드웨어 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 기업하고는 HBM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HBM 시장에서의 공고한 지위, 특히 SK하이닉스 계속 유지될 걸로 보세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이 HBM4를 공급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조금 시장에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세 회사 다 공급에 대한 부분은 문제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런 정보를 받아서 해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가 맞다라고 지금 뭐 그것이 무조건 맞다라고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를 좀 더 선호하는 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퓨어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마이크론보다는 확실하게 캐파 기준으로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국면부터 아까 이익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끌어와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반도체 이익 성장률이 올해 160%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를 내년까지도 증명을 해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높은 시가총액 수준을 유지하려면 결국 EPS만이 아니라 PER 부분에서의 리레이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가 더 이상은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이구나. HBM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기업이 있는지 물량을 일단 확보하고 그때 스팟 프라이스로 사가겠다라는 그런 방향까지도 수주 계약들이 좀 나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방향성에서 과연 이 기업들을 PER을 얼마나 줄 거냐. 우리가 굉장히 호황일 때 뭐 4배, 5배 굉장히 저렴한 PER을 주던 그런 국면이 아니라 평상적으로 한 10배 이상의 PER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변화할 수 있느냐는 내년까지 그 실적이 증명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여전히 근데 하이닉스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패키징 부분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자가 이걸 얼마나 빠르게 따라올 수 있느냐가 지금은 이제 관건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주가 상승력이 조금 더 높았었는데요. 오늘은 약간 반대 모습이죠. SK하이닉스가 지금 3%대 강세를 오늘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는 아까 잠깐 양전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오늘 뉴스 나온 것 중에 블랙록이 5% 네. 이상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까지 조금은 긍정적으로 주가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이제 투자사가 SK하이닉스의 지분도 꽤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지배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엣지 디바이스 수요에 대한 비중 확대를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것 좀 조금만 더 풀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엣지 디바이스라는 거를 앞뒤로 좀 생각해볼 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AI의 플로우를 생각해봤을 때 인풋이 되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그럼 그게 이제 추론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아웃풋이 되는 디바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인풋이 되는 디바이스들은 지금 우리가 LLM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컴퓨터 같은 데서 입력하는 것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음성을 인식하는 거라든지,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스마트 글라스라든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런 엣지 디바이스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뒷단에서 또 다시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 엣지 디바이스입니다. 우리가 스마트 글라스에서도
결국에는 인풋된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각각 퍼져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추론 시장이 확대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커스터마이징된 그러니까 개인화된 데이터들을 처리해서 결과값을 알려주고 네. 그 사람한테 맞는 컨텍스트로 알려준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그 엣지 디바이스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스마트 글래스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뭐 지금 저희가 차고 있는 마이크처럼 펜던트 같은 형태들도 준비가 많이 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루머로는 뭐 이어팟에 에어팟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형태로 인풋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아웃풋을 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피지컬 AI의 추론 결과물을 내줄 수 있는 건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로봇까지도 엣지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앞단과 뒷단의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직은 어떤 기업이 여기에서의 승자라고 얘기하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한국과 중국 기업들에 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결국 앞뒤에서 만들어내는 건 오프라인으로 만들어내는 하드웨어일 거기 때문에 그러한 하드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조업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레거시 제조업이잖아요. 레거시 제조업에 AI가 얹어짐으로써 효용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레거시 제조업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중국 기업들은 좀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가 지금 추론 시장과 엣지 디바이스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입장에서 엣지 디바이스가 기본적으로 꼭 갖춰야 될 부품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까요? 그렇죠. 아날로그 센서도 중요해지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음성을 인식하는 센서도 있고 마이크로 우리의 음성을 인식하는 거, 그다음에 스피커로 출력해 주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서 카메라로 인식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아날로그 반도체들도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아날로그 반도체를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도 경쟁 상황에 따라 저희는 아날로그 반도체나 조금 더 레거시 테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과거의 파운드리들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를 해줄 수 있는 그 과정에서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이런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업들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비중을 엄청나게 늘려야 된다라기보다는 여기는 앞으로 엣지 디바이스가 훨씬 더 성장할 거기 때문에 주목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방향이 이제 그쪽으로 가면 네. 그쪽까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얘기신 것 같고 오늘 방산주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강하고요. 지난 시간에 나오셨을 때 방산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 조선주에 대해서는 딱히 제가 못 여쭤본 것 같아서 네. 조선주가 다시 최근에 주목받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선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네. 조선주와 방산주를 제가 막 비교해서 말씀드렸고 방산을 좀 더 선호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조선은 Q에 집중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도크가 어느 정도 차면 그 다음에 물량을 좀 더 기대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도크를 새로 만들어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쉽지 않은 투자이기 때문에 프라이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보니까 신조 성과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신조 성과가 올라갈 만한 국면이면은 분명하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지만 조선주는 그런 측면에서 완성 조선 업체들도 물론 있겠지만 조선 기자재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갖는 것도 앞으로의 시장 국면에서는 좀 더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보다는 방산주고 네. 조선주 내에서는 기자재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예.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럼 그 외에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뭐 작년부터 자율주행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테슬라라는 기업의 변화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근데 지난달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율주행이라는 서비스가 미국에서 FSD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다 보니까 레모네이드라는 미국의 이제 보험사에서 이 FSD 데이터를 써서 그러니까 FSD라는 그 서비스를 써서 주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겠다라는 자동차 보험 새로운 신상품을 내놨거든요.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자율주행이 들어옴으로써 변화되는 산업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텝 1단에서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산업이 존재할 것이냐인데 자동차 보험이라는 산업이 전 세계 시장 규모가 3,000조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시장 규모만 따져 보더라도 한 20조 정도가 매년 이제 이 자동차 보험료로 지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숫자로 좀 따져 보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미국 연간 일반 운전자 보험료가 한 2,700달러 정도 되는데 네. 이 보험료를 반값으로 할인해서 받고 FSD 연간 구독료 한 1,200달러 정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더 싸게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그 비용을 그 애플로 비교하면 약간 더 높긴 하지만 FSD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는 그 효용이라는 것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월간 한 계산을 그 어렴풋이 해보면 월간 한 $9 정도만 내면 충분하게 FSD 서비스를 쓸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FSD 구독료가 전혀 부담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미국에선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모든 산업은 좀 저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목한다라는 게 편입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내는 비용을 결국에는 보험에서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괜찮네라고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얘기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람보다는 로봇이 운행하는 게 훨씬 안전적으로 운행한다 이런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겠죠.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란 쪽에 지금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베네수엘라 케이스에서 네. 보듯이 물론 이란의 영향력은 그거보다 훨씬 크지만 큰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요. 이게 그 큰 시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원유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정도 이 원유 시장에 대한 컨트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지정 확정 문제들이 중동에서 일어나면 유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미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온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조금 더 강성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중동 쪽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고 워낙 오랫동안 이란은 또 제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란이 미치는 영향력은 별로 없는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까봐 사람들은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끝으로 우리 투자자들에게 전략을 제시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네. 사실 요즘에 이제 국내 시장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포모에 빠지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선행하는 것이 워낙 주가이기 때문에 이런 포모에 빠지기보다는 가치 대비 가격이 낮은 종목들을 선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에 코로나가 있은 이후로 유동성 장세가 한 2년 정도 지속되고 금리 여파로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장이 회복되고 우리나라 시장은 좀 다른 국면으로 회복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좀 의미 있게 투자할 만한 시장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진짜 가치 대비 가격이 낮은 종목을 선별했을 때도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스터디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하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실적 발표가 대부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컨퍼런스 콜 내용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글로벌 피어 기업들도 잘 살펴보면서 비교해 보면 그렇게 포모에 빠지기보다는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거구나라는 접근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그리고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라 이런 말씀이세요.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것들까지 내용 보면서 비교도 좀 해보고 우리가 알아야 사실은 투자하고 나서 불안감도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회사에 대한 믿음도 좀 생기고 오늘 시장은 여전히 5,748선에서 코스피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고태훈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